네, 이번 순서는 파워 인터뷰 오늘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국회에서도 올바른 대북 정책과 또 외교, 안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 모임의 대표 의원이시죠.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간담회를 주최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 모임이 지난해 7월에 창립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활발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일단 연구 모임의 이름을 보니까 뭔가 국가적인 거대 담론이라든지 국가적인 의제를 설정해서 논의하는 그런 연구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모임의 대표 의원으로서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국가 혁신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열망하는 거죠. 예, 예. 참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태로 과연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국가 운영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정치부터 시작해서 국회부터 시작해서 예, 예. 지금과 같은 선거를 해서 될 것인지, 지금과 같이 정부를 운영해서 될 것인지, 행정부는 그대로 유지해서 될 것인지, 또 사법기관은 지금과 같으면 될 것인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믿지를 않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과제이고, 또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가지고 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관심사항입니다. 예, 우리 예.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야말로 다양한 국가적인 위기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네, 모임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이번에 간담회에서는 한미 동맹을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의 잇따른 도발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한미 동맹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집중이 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번에 간담회가 개최가 됐고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한미동맹이라 하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사실은 한미동맹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 지난 역대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이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늘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 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막상 이제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가 당면한 입장이 되니까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위기감에서 우리가 예, 다시 예. 한번 이거를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한미동맹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한미동맹이 강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북한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지금 유엔 안보리가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구상을 발표를 했잖아요. 베를린 구상이라고 하면은 대화 제재, 이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현 상황에서 이런 베를린 구상 대북 제재안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의원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투트랙은 이미 현실적으로 거의 설득력이 없는 구조죠. 그리고 예, 국제사회에서도 도대체 저게 무슨 입장이냐 할 정도로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도 공감을 못 받는 것이고 우리 현실 정치권 내에서도 이거는 벌써 철질한 거다. 무슨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는 더군다나 김정은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6.15 남북선언 같은 문제를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있는 14 공동선언 같은 거 이미 그것은 다 사실상 자기들이 폐기를 하고 이제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이 쥐겠다 하는 이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미사일 문제나 핵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거의 종속 변수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투철을 하자는 것은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그런 접근 방식이죠. 예.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대화도 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봤을 때는 정말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예. 문제는 한미 동맹의 문제인데 이거는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뭐고 하면은 우리가 구한말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이게 완충지대에 있는 완충국가입니다. 예, 예. 예, 우리가 물론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4대 강국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이 4대 강국과 아주 대등하게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냐 대단히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외교가 참 쉽지 그렇죠. 않죠. 거기에서 예. 가장 자유민주국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미 간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동맹 관계를 끌고 온 것이고 예.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것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과 일본 동맹, 한국과 중국 동맹, 한국과 러시아 동맹, 한국과 미국 동맹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봐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큰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네. 그러한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구한말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 핵무기 그다음 미사일로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다다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략 자산을 우리 독자적으로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 이 상황에서는 종전보다 더 긴밀한 상황으로서 우리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해서 그야말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날 많은 의원들과 또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 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너무 나이브하게 설명을 하고 너무 가볍게 보고 그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굳건하게 유지를 해야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중국과 사드 어렵죠. 문제로 네. 보복 경제 보복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크게 타격을 입었고요.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사드 문제는 중국의 안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망의 문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그렇게 하려면 지금같이 이 정부가 중국과 미국의 반반 이렇게 걸쳐놓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양쪽 국가로부터 전부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사드 문제가 과연 이게 경제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의존성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의존성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경제 문제를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율이 우리가 너무 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든지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고 예. 지금같이 중국이 우리 말을 전혀 듣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 문제 이것은 외교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강경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외교력이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볼 것 같으면 대중국 외교가 거의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 과연 한국과 중국 관계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굉장히 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중국과의 관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결의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력한 제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인 제재안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또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런 생각도 중국이 들어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계없이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중국과 한국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중국과 북한은 특별한 관계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그렇지 않고 중국과 대한민국이 더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 이거 잘해봅시다.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도저히 예.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현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현실을 인정한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이러한 일방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체적인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 예.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대화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대통령께서 했거든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뭐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제재와 대화 이렇게 투 트랙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되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좀 더 압박해서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그게 늦은 거죠. 예. 국제사회에서 이미 다 그거 아닌 걸로 이미 다 결론이 났는데 예. 당사국인 지금 이미 대한민국 늦었다. 대통령이 지금 와서 그런 거 갔다 이래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초기부터 우리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이고 예. 특히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아베와는 일찍 이 문제를 서로 간에 다 논의를 다 했고 또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이미 이제 이 결의안까지 다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대화를 약간 뒤로 후퇴시키고 또 우리는 지금 압박을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 해도 예.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문제고 여전히 우리 입장은 또 베를린 선언을 또 들고 나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예.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입장이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해서 전 세계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입장만 저는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분명한 입장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설정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국제사회 방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하면은 뭐 그야말로 경륜과 경험을 갖춘 초선 의원이시지만 그래도 무게감을 가지신 그런 초선 의원으로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쭉 언급을 해주신 그런 현안들 외에 향후에 또 의정활동 방향은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신지. 제일 큰 국가 대혁신이 뭐고 하면은 우리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얼마나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까?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개인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의 권력 구조 이 자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독주를 하는 것이고 자기 혼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추종자들은 전부 거기에 맹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고 이러면 행정부와 국회의 기능이 이것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대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 이후에 왜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를 갈 수 없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성찰을 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기대에 맞도록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제일 큰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20대 국회 국가개혁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주시길 저희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